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현물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은 열렸다가 조기 폐장하긴 했는데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없었고요. 아주 커다란 변동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미국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악재처럼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시장에서 약 0.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런 가운데 크게 움직였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밤 사이에 10% 넘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약 10% 안팎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오른 측면도 존재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은 미국이 가장 큰 연휴인 땡스기빙을 맞이해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갑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인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장을 일찍 마칠 예정인데요.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흐름을 오늘은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우신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일제히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월요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3차 임상 결과가 전해지며 다시 반등을 해줬죠. 다음 날인 화요일 미국 증시 역사에서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백신 기대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미국 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예상되며 나타난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옐런 전 연준의장을 내정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지지해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럽 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매물 거래가 나오는 등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권소가 휴장한 만큼 거래량이 적었던 한편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스탁스 지수는 0.12% 떨어지며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역시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간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근 3차 임상 결과와 실험 방법에 대해 미국의 제약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CEO 파스칼은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블룸버그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0.67%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락하며 7,748포인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한편 26일 아시아 증시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강세로 마친 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이날도 백신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전일보다 0.9% 오르면서 26,5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달 일본 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대 제약사의 백신 효과가 입증되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0.2%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는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이어지며 상승했습니다. 항생지수 0.56% 오르며 26,8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11%나 오르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종목별로는 시총 1위인 텐센트가 2.2% 상승, 알리바바는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US스타 김동관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이제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자리를 해주셨는데 11월 증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지난 한 달 동안의 증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먼저 이 11월 한 달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월간 상승률이 있습니다. 먼저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13% 이상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로 20%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도 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 그리고 사도도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경기 순환주들, 네, 에너지, 금융, 산업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시면 사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0개 기업 중에 13곳만이 이렇게 플러스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폭을 보인 게 바로 애플로 1250 포인트를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등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하락을 보인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 쉐브론, 엑선모빌, 골드만삭스 등이 하락폭을 보이면서 3만 포인트에 조금은 하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18일 만에 다시 한번 3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패트릭 스펜서라고 하는 이 베어드 부회장이 낙폭이 심한 경기 순환주 주식들이 반등이 이어지면서 훨씬 빠르게 4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비치라고 할 수 있는 부킹, 엔터테인먼트, 에어라인, 카지노 크루즈 라인, 그리고 호텔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큰 낙폭을 보였던 그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될 점이 지금 S&P 500 지수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가치주와 성장주, 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2020년도에 지금 가치주가 49%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0%와 그리고 25% 가까운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이면서 성장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은 열리긴 했습니다만 조기 폐장을 했고요. 또 미국 본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전일의 상승 탄력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1.6% 정도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악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그 부분을 거의 반납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이 조기 폐장을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했고 현물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또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WTI 가격이 1.6% 내리면서 44.9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도 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도 거래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런 가운데 강보합을 보였고요. 0.17% 오른 1,80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움직였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화폐가 장중한 때 15%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낙폭을 꽤 많이 줄여서 8%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207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였었고 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김동관 팀장이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바로 이 프로라고 할 수 있죠.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가 소유한 주식이 일반적으로 시장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런주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지금 현재 뮤추얼 펀드 탑 10 종목과 헤지 펀드 탑 10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뮤추얼 펀드부터 보시면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브로드컴, 컴캐스트, 넷플릭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있었고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등등을 통해서 빅5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뮤추얼 펀드부터 보시면 지금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S&P 500 성장률인 8.5%에 못 미치는 3.5%, 3.4%의 그런 성장률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도 S&P 500에는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그런 5.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14%를 성장을 하면서 S&P 지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알리바바가 36%, 징동닷컴이 28%, 페이팔 13%, 프록터 앤 갬블 17%, 로스 22%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뮤추얼 펀드의 탑 10 종목이 지금 2018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렇게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이런 언더퍼폼한 2018년 2분기에는 S&P 500 지수보다 0.6%포인트 적었고 가장 큰 아웃퍼폼을 보인 2019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7%포인트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부터 헤지펀드 탑 10 종목에서는 10번의 분기 동안 2번의 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8년 3분기 4.8%포인트 적었고 3분기에는 1.3%포인트 작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아웃퍼폼을 한 기간에는 2019년 3분기에 49%포인트 올랐던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바로 이 헤지펀드는 최근 몇 년간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에서 탑 10 종목 이외에도 아주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나 빅5 종목은 다 들고 있다는 건데 이 빅5 종목에 대한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10월 30일 날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빅5 종목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더 못했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거의 주가들이 5%에서 7% 가까운 하락률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를 보시면 기관에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매수, 2개의 보유, 1개의 매도 의견이 나왔지만 다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모두 10개가 넘는 기관들에서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지금 어제자로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58%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존 72%, 그리고 페이스북 34%, 알파벳 3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5%를 보시는 것처럼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기관들에서 매수 의견을 전부 다 보이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월가에서 이렇게 강력 매수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들은 과연 이들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또 택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 13F라고 하는 미 증권거래소에서 1억 달러 이상 운용을 하는 기관들에게 반드시 매 분기 4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13F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를 보시면 1위에서 10위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빅5 종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빅5 종목에 대해서 3분기에는 1%대의 이런 소폭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J&J 그리고 존슨앤존스, 비자, 버크셔 해서웨이 등 가치주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빅5 종목들을 모두 이렇게 조금씩 1%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5 종목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소폭 이렇게 주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고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성장주냐 가치주냐 많은 분들의 어떤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혁신 성장주를 외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성장주가 고평가돼 있으니까 가치주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그 여전히 성장주를 높게 평가하는 의견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저가 매수는 아니에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큰 건을 기대하라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여전히 이제 혁신 성장주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을 전망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블룸버그는 히로 미즈노라고 하는 인물의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 공적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이 공적 연금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도 했었고 이게 지난 3월까지였었고요. 지금은 테슬라의 이사회 멤버이자 일본 재무성의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쉬이 이야기를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혁신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는 앞으로도 가치주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최근 한 달 동안은 가치주 장세가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단 24%만이 내년에 가치주의 성장주를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즈노는 가치주를 추종하는 이런 투자 스타일은 혁신 성장 기업들을 따라잡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성장주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을 꼽았죠. 이익이 안 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치주는 여전히 저렴한데요.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시대를 계속 점치는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물론 최근에는 가치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성장주의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때문에 이 저금리 환경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성장주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성장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혁신 성장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크게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든지 전기차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총유용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아직도 얼마나 더 커져갈지 모르는 그런 시장들인데요. 그런 총유용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랠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혁신 성장주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5단계의 그런 지금 회사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를 예로 들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IPO가 된 10년 단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만큼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돈은 못 벌어서가 아니라 R&D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신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를 단순히 PER만 보고 봤을 때는 절대 이 테슬라를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R은 113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PER을 가지고는 절대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금 스테이지 2에 있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PE 레이쇼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 이 PE 레이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사실 캐시플로우가 작년부터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린이들만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도 이 산타 랠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12월은 산타 랠리가 펼쳐지면서 증시가 이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기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한 달 앞당겨서 11월부터 굉장히 좋은 랠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11월 급격한 시장 상승세는 아마도 12월 펼쳐질 이 산타 랠리를 앞당겨 온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시장은 연말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희망적인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11월 순환 매장을 유도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산업 관련주, 금융주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경제 회복을 시사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1% 가까이 올랐는데요. 11월에 10%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은 드물었던 시장 흐름이라는 말이겠죠. 자, 11월 이례적인 상승을 두고 몇몇 투자자들은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략가들은 심각한 조정은 일단 피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요. 오히려 시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 기술 분석가는 이 빵주의 귀환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사실 많이 오르면서 거대한 매도세가 일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줄 때라면서 연말 시장 모멘텀을 이끌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시장이 상승한 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빵주에 주목을 하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동안 쉬어가는 대형 기술주들 연말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 대체적인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먼저 이 애리조나 대학 경영학부 학장인 리차드 시아스 의견을 들어보시면 연말까지 모멘텀 주식이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실 주식 매도로 인한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관들이 결산기에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주식들을 계속해서 더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1926년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크고 작은 그런 모멘텀 종목의 차이를 월별로 비교해 보면 지금 4%대로 12월이 가장 높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이 저금리 시대의 미국 주식에 대한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성장이 부족한 주식시장에는 빅테크가 가장 프리미엄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아비바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크루즈 항공사나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간의 극심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매우 흔치 않는 경우이고 역시나 답은 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멜론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는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롱 포지션 자산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만큼 빅테크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펄처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치주와 밸류에이션 차이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효하고 빅테크 및 고성장 기업들의 스토리도 유효하기 때문에 성장주 비중 유지가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나단 골업 크레딧 스위스의 수덕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은행주도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 4,05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서비스나우가 페이스북의 워크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배달앱 관련주가 팬데믹으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코로나19 장기화에 3만 2천 명을 추가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서비스나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서비스나우가 어떤 기업이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서비스나우는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툴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이 워크스페이스죠. 페이스북과 인터페이스가 거의 흡사한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협업 툴인데요. 지금 현재 이 워크스페이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도미노, 에스티로더, 스포티파이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500만 명 이상의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서비스나우와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와 합쳐져서 신규 기능 두 가지가 이렇게 탑재가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서비스나우 인플로이 캠페인이라고 해서 인사 및 커뮤니케이션 팀이 모든 직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렇게 혜택이나 등록 기간, 직장 복귀 조치 같은 그런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은 댓글을 달고 다른 그룹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기능은 이 인터그레이션 헙 스포크라고 해서 서비스나우의 가상 챗봇을 이런 워크플레이스에 기능을 추가를 한 다음에 24시간 계속해서 이 워크플레이스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서비스나우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원격 근무가 계속해서 본격화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영 컨설팅 기업인 엑센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엑센처 서비스나우 비즈니스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 작업 환경 속에서 고객 상호작용 및 직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선된 케이스 해결 및 원활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마이크로 팀즈를 계속해서 앱 내에 구축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스코와도 DNA 스페이스라는 팀과 함께 지금 컨트랙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직장 환경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기업들이 정상화된다면 본인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기 재개 관련주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최근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워크플로우, 다시 말해서 IT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의 압도적인 1위를 가진 기업인데요. 지금 업계에서 4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전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 선정, 지금 IT 서비스 관리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지금 이 서비스나우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독 매출이 95%, 그리고 계약 갱신율이 98%로 거의 해지율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향 매출 비중이죠. 100만 달러 이상 고객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디지털화를 본격화하면서 계속해서 국방부 같은 정부 기관들이 이런 서비스나우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매 분기 2013년 IPO 이후에 매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21명, 매수 의견 2명 보유 의견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이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돼도 재택근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보시면 지금 경영진들이죠. 저희가 일반인들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예산 삭감을 어떤 부분을 하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1위가 압도적으로 출장을 들었습니다. 69%가 출장을 거의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42%로 부동산 그리고 사무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1위가 69%로 기술력, 그리고 2위가 35%로 연구개발이라고 하면서 극명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기존의 근무 형태를 벗어난 계속해서 기술력과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경영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코로나19 덕분에 자신들의 지금 기업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빠르고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75%가 답을 했고요. 52%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33%로 직원 능력 향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의 부하 직원, 상급자 직원 등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를 조율을 하고 업무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직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1위와 2위가 겹치면서 당연히 지금 서비스나우 같은
그런 툴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골랐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 배달 붐입니다. 미국의 음식 배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조만간 도어대시라고 하는 이 배달 앱이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음식 배달 앱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4개의 기업입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그럽허브, 포스트메이츠 이 정도의 기업이 있겠는데 자, 그 가운데 이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화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작년 앞에 막대 2개가 작년의 실적이고요. 뒤에 막대 2개가 이제 올해 실적입니다.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약 2억 달러, 분기당 2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이용 금액이 9억 달러 수준까지 올해 거의 4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우버이츠의 경우에는 작년에 분기당 약 6억 달러 정도였던 사용 규모가 14억 달러 정도까지 거의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뭐 그럽허브나 포스트메이츠 규모는 작더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백신이 나온 이후에도 이런 배달 앱을 계속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를 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코앤코라는 그 리서치 기관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7월에 2,5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2% 정도의 응답자가 만약에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완전히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바나 레스토랑은 안 갈 것이다. 그곳은 피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정상화되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식 배달 붐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팀장님, 배달 앱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먼저 지금 상장 종목인 우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고 IPO가 예정인 도어대시가 있는데요. 지금 도어대시가 자체 점유율 미국 지역에서 자체 점유율 50%를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이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배달 시장 이 업계 자체가 해자가 있는 기업, 즉 시장을 점유를 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월마트가 뭐 드론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존 파머시가 등록을 된 것처럼 약국 업체가 지금 굉장히 벌벌 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배달업계도 이런 식의 거대한 기업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낮은 진입 장벽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분명히 기업이 지금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로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업계 1위를 달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그리고 광고 효과 등을 계속해서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수료와 팁을 더한 경우가 음식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디즈니네요.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디즈니 테마파크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디즈니가 급격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3만 2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추가적으로 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정리 해고 인원이 2만 8천 명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인력 감축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 해고 대상의 60에서 70%는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테마파크가 디즈니의 주 수익원 중 하나였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상하이, 홍콩, 도쿄 등 디즈니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대부분은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언제 재개장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즈니는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약 28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테마파크는 물론이고 크루즈 운영, 영화 개봉 등이 중단되면서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디즈니 플러스 사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면서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 디즈니의 적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먼저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경기 재개 수혜주 탑 20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 디즈니인 만큼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테마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는 점을 먼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가 7,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가 이 2024년에서야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이나 앞당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훌루와 ESPN 플러스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1억 명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 물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개 기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만큼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이 버라이즌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버라이즌은 미국의 3대 통신 업체로서 가장 많은 무선 인터넷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디즈니 플러스를 버라이즌의 무선 인터넷 무제한 버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이 3종 세트를 무료로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의 핫스터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도 협약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아시아 시장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즈니가 15개의 영화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픽사, 마블,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같은 경우 그런 스튜디오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거대 스튜디오에서 나와 있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빅 스튜디오에서 나온 그런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상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얼마나 큰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019년에 박스오피스 흥행순위 탑10에서 8개가 무려 디즈니사의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US 스타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